자, 안녕하십니까? 후기락강의 임상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 락강이 대타자의 상징계를 중심으로, 물론 대타자의 상징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머무르면서 상징계적인 임상을 이어나갔고, 동시에 그로부터 빠져나오려는 많은 노력들을 시도했던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후기의 락강은 비로소 그 빠져나옴이 가시화되는 이론적인 여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락강에서는 실제를 중심으로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결국 우리는 증상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증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를 가운데에 놓고, 가장 한가운데에 놓고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 증상의 중핵이 주일상 쓰이고, 그리고 후기 락강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처럼 랄렁그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의미의 외부의 영역이겠죠. 다시 말해서 증상은 의미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상징계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증상을 해결하는 것, 그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자세히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져보게 되겠지만, 증상을 해결하는 건 역시 실제를 통해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상징계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통하는 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락강의 이론적인 궤적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증상을 다룸에 있어서 그것을 일종의 부정성이라든지 혹은 공백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증적인 실체와 같은 것으로 다루면서 그것에 명명을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실증적 실체와 같은 방식으로 증상을 다룬다고 해도 그것을 초월적인 실체로서 다룬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언어적인 한계 안에 존재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실제의 증상을 다루는 것이니까, 결국은 언어적인 어떤 접근과 언어적인 태도가 여전히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언어적인 태도가 어떻게 대타자 상징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타자와 증상, 쌍텀, 시그마, 이 대타자와 증상이라는 것을 대립구도로 놓고 이쪽은 상징계이고 이쪽은 실제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은 함께 있으면서도 대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구별에 의한다면 후기 락강으로 갈수록 더욱더 실제 중심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전기 락강이 대타자의 상징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비롯된 해석을 중심으로 임상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빠져나오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 진리의 문제에 항상 락강이 발목이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신분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의미로서의 진리를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의미로서의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의미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의미에 사로잡힌 우리의 존재, 즉 상징과 상상계의 가상세계, 르성블렁이라는 세계에 사로잡힌 우리의 존재, 이것에 사로잡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락강이 후기에 증상을 실제의 개념으로 보고, 실제의 개념, 다시 말해 상징계 내부에 있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의
상징계 외부의 실제의 개념으로 보고 그것에 랄렁그라는 개념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의미가 부재하는 것으로서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부재하는 세계에서는 이 증상이나 사건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명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발명할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넘어감, 이와 같은 변화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전기와 후기의 락강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죠. 전기 그러니까 1969년까지도 70년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던 락강의 전기 개념을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개념 중에 대상 A라는 개념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업의 말미에서 이야기되었던 그 내용들이죠. 이 대상이라는 것, 대상 A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 락강의 정신분석 그러면 항상 떠올리게 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이 대상 A, 이 오브젝트 있다 이거. 자, 그런데 이것이 후기에 가서 어떻게 조금 더 그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는지, 이 대상 A라는 개념을 좀 덜 사용하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상 A라는 개념 지난주 수업의 말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대상 A라는 개념, 락강의 정신 분석에서 대상 A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거세와 결여로부터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이 대상 A라는 것은 사막을 떠도는 대상이에요. 사막. 우리의 쾌락이, 우리의 주의상스가 억압을 통해서 핍진화되었을 때, 상징계에 의해서 거세되었을 때, 그 거세된 뒤에 남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쾌락의 기억의 유령들이라는 것. 이 쾌락의 기억의 유령이 대상 A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여에 근거한다면, 자, 공백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결여에 근거한다면 이 공백은 무엇 때문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타자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대타자, 오트라. 이 대타자 때문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 대타자에 의해서 거세되었기 때문에 혹은 대타자에 의해서 핍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상실과 공백이라면, 자, 이 상실과 공백으로서의 토양 위에 등장하는 대상 A는 어떤 의미에선 이 대타자와 분리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타자와 분리 불가능한 대상. 거대한 A에서 등장한 작은 A라는 것이죠. 자, 이 분리 불가능한 대상. 자,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대상 A를 증상으로 다룬다 해도 그것을 대타자로부터 자유롭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독자적인 것으로 다루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락강 후기로 갈수록 이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임상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걸 겨냥하고 있었는데, 대상 A는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임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타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결정적으로 전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이. 왜냐하면 결국은 상징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태 안에서는 내담자는 대상 A의 이름과 의미를 대타자에게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담자는 증상으로서의 대상 A 혹은 쾌락으로서의 대상 A 혹은 실제로서의 대상 A,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본다 해도 그것의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가에게, 대타자에게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석의 끝없는 연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계속 질문하게 되니까 이 대상 A는, 이 대타자 대상 A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서 등장할 거예요. 증상인 것이니까,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해석을 요구하겠죠. 내담자는 분석가에게, 혹은 분석가가 아니라면 뭐 의사 선생님에게, 아니면 뭐 교수님에게, 아니면 뭐 아버지에게, 아니면 무당에게,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대상 A의 의미를 질문하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전이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된다는 거죠. 전이, 트랑스페르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타자에게 노예가 되는 상태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대상 A라는 개념이 어떻게 주체를 진리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지에도 주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V, 베리테, 진리죠. 자, 이걸 의미의 형태로 대타자에게 요구하는 그 함정 안에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도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환상이 생겨나요. 대상 A를 중심으로, 여기 대상 A 보이시잖아요. 대상 A를 중심으로 환상이 생겨나요. 주체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이 환상의 구도, 보통은 이렇게 뿌앙송이라고 부르는 마른 목골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걸 좀 변형시켜서 아래쪽에는 V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V가 있고 진리죠. 베리테. 위쪽에는 대타자의 오트르의 이니셜이 있어요. 대타자와 진리라는 마른 목골의 환상 기능 안에 주체가 사로잡혀 있는 이 형국을 우리는 진리의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진리의 함정은 주체가 대타자의 대상 A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상 A는 전기 락강의 어떤 전매 특허와 같았던 그 대상 A라는 개념은 주체의 주의상스 혹은 상실 혹은 쾌락 혹은 보상심리, 세미나 17에서는 그걸 보상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증상,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대상 A라는 틀이 우리의 욕망과 삶과 존재를 이해하게 해주는데 주요한 기능의 장치로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한 우리가 이 환상의 구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타자라는 환상 안에, 대타자가 우리에게 진리를 줄 것이다라는 환상 안에 사로잡히게 돼요. 대상 A에 주목하는 한.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속 그런 논의들이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걸 더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런 구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의미 환상의 진리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주체가 이 대상 A에 사로잡힌다라는 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체가 쾌락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을 했다. 내가 이 쾌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쾌락을 나는 내 인생에는 성적인 쾌락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속 대상 A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뭐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계속 찾아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성이나 혹은 동성이라도 어쨌든 성적인 파트너가 대상 A가 되겠죠. 혹은 아니야, 나는 성적으로는 이 생은 망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다른 걸로 그걸 승화시켜서 보상받겠어. 그래서 뭐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활동, 사회 활동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예술 활동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공부, 뭐 인문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들이 대상 A가 되겠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상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실이라는 것이 있고, 자, 이것이 고양되면 이 상실이라는 이 개념도 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가 난 단지 쾌락을 상실했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진리를 상실했다라는 감정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다. 이 세계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 부재의 감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도 가고 여러분처럼 인문학 공부를 하기도 하고 혹은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퇴폐적인 생활을 하기도 해요. 라돌체 비타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라돌체 비타라는 영화, 페데리코 펠리니의 라돌체 비타라는 영화 제가 수업 중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거 락강이 세미나 7에서도 언급했던 영화잖아요. 그 첫 번째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 라돌체 비타라는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은 예수의 조각상이, 신상이 헬리콥터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무슨 뜻인가요?
신이 죽어버린 세계. 다시 말해서 진리의 대타자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세계. 환멸의 20세기. 환멸의 신을 죽여버리고 진리에 대한 모든 대타자의 환멸의 감정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점, 진리가 없다라는 시점은 때로는 우리에게 퇴폐적인 생활 속에 빠져들도록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허망함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라는 정신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없는 그 세계를 단지 퇴폐적인 방식으로 즐기면서 죽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 한켠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결국은 일종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가 여기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그건 굉장히 기이한 상태라는 것이죠. 인간의 특수한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미시적인 개인사가 형성이 돼요. 즉, 주체는 자신의 신체에서 쾌락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체가 무언가로부터 박탈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상실을 마주하게 돼요. 상실을 조우하게 되죠. 상실을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는 그 뒤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세계는 어둠이고 이 세계는 카오스이고 이 세계는 잘못된 것들 투성이다. 그걸로 끝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항상 V라는 것을 가정해요. 베리테. 거기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불멸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올바른 무엇인가가 혹은 거기에는 이 세계처럼 잘못된 상실된 것을 보충해주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가정하죠. 그걸 가정하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A가 있는 거예요. 대타자가.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V를 찾기 위해서 이 주체는 그냥 V만 진리만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스터를 찾아가요. 마스터를. 정신분석가를 찾아오고 저를 찾아오기도 해요. 저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진리에 관련된 관념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구나. 그럼 책을 보기 시작하죠. 책은 누구 것인가요? 죽은 대타자들의 세계인 것이죠. 니체를 찾아가고 하이데거를 찾아가고 누군가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A, 대타자, 큰 A를 찾아 방황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상실의 감정 속에서 공백의 뒤에 진리의 원형을 찾으려는 그 시도들을 말해주는 것인데, 자, 이런 구도 안에서 정신분석이 일어나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전이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전이에 의존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발현시키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것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정신분석은 또 다른 환상, 또 다른 광기, 약간 그렇게 표현했죠. 두 사람의 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과정 안에 들어가면 두 사람의 광기의 어떤 실천, 두 사람의 광기의 장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건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 자신의 증상의 의미를 요구하는 이 여정, 대타자에게, 분석가에게, 안다고 가정된 그 주체에게 진리를 요구하는 그런 순환의 반복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자, 이게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의 어떤 뛰어난 현상들을 종국에는 사장시켜버리는 거대한 환상을 라깡이 거부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정신분석이 그렇게 마스터와 제자, 안다고 가정된 주체와 모르는 자 사이에 일종의 사제관계처럼 되는 것을 끊고 어떻게 정신분석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진리라는 개념이 정신분석에서 사용되지 않느냐,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정신분석이 말하는 진리는 조금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진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나라는 인간, 내담자라는 사람, 인간 세계에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많은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 자, 그건 진리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불변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은 진리의 위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A가 아닌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상 A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상 A라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을 말했던 것이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대상 A라는 개념은 개념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이와 대타자에 대한 종속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증상을 부정성의 상태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개념적인 특수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 수업에 이 10번의 10회의 후기락강의 임상이라는 수업에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한 이 보로메우스의 매듭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익숙하실 거예요. 원환 세 개가 있고 각자가 상상, 실제, 상징을 의미하고, 자, 그것이 각각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매듭을 지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보로메우스의 매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이것을 묶어주는 매듭 기능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는 A라고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 각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상징계, 지금 이 상징계라는 원환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상실이에요. 상징계가 설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상실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상실했는가 하면 실제를 상실한 거예요. 실제는 우리에게 주입상스를 공급하는 장소인 것인데, 자, 그것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상실됐기 때문에 빗금친 S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건 상징계 내부에서의 주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계 내부에 있는 주체는, 즉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 사회의 모든 규범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체는 빗금이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억압되어 있고 거세되어 있고 주입상수가 박탈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계의 주체는 상상계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 상상계와 연결이 되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가 하면 의미를 갖게 돼요. 의미. 상징계의 이 기표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거기서 향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작은 향유가 일어나 의미를 탐닉하는 것이죠. 즉 주의성스라고 락강이 언어적인 게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 향유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 향유라는 게 뭐냐? 단지 어떤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제가 상상계가 어떻게 변화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계는 상상계가 의미화 작용이었다. 상징계에 종속된 의미와 작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상상계를 독자적으로만 보면 그건 신체 이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신체 이미지 그 자체가, 자, 상징계와 교차가 되면, 매듭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환상이 발생하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면 그 신체 이미지에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체 이미지의 의미,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그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신체 이미지의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키가 작다, 크다, 여러 가지 사회적 판단들이 들어간 그 신체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 나는 뭐 말랐다, 나는 살이 쪘다, 이런 기준들 시대마다 변하는데, 그 시대마다 변하는 그 규범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상징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상계와 상징계가 교차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환상 중에 특히 신체의 환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로스의 기준의 근거에서 바라보아지는 신체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팔루스가 작동하고 있는 신체, 팔루스가 떠돌고 있는 신체, 마치 팔루스가 경찰처럼 우리의 신체를 떠돌면서 이건 좋지 않아, 저건 좋아라고 말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상계적 환상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 향유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파악하는 그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체를 의미의 근거에서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예술가들은 그런 의미의 향유를 배제시킨 신체 이미지를 등장시켰던 화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상계와 상징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썽블렁이라는 가상이라는 것을 형성시켜서 작동하고 이걸 우리는 이 세계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작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실제예요. 실제. 이 실제는 무엇을 공급하는가 하면 이 상상과 상징계가 엮여져 있는 가상에 리비도를 공급해요. 즉 주의상스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와 상징계가 겹쳐지는 부분에는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실제는 주의상스의 세계이고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의 세계 약간 바깥쪽에 증상이 있어요. 이건 여전히 기표적인 무언가에 달라붙은 그런 증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여기에 리비도가 집중된다는 거죠. 주의상스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은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기표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의상스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실제와 상징계와 상상계를 묶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증상이 어디에 위상으로 가야만 하는가 하면 자, 이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이 대상 A의 위치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대상 A를 우리는 팔루스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팔루스라는 건 뭐예요? 자, 실제 측면도 있고, 즉 주의상스를 생산하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상징계적 측면이 있어요. 강하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타자의 팔루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신체를 일단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정자이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팔루스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이고 명명의 기능을 함으로써 상상 실제 상징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 팔루스가 결국은 보편적인 대상 A였던 거예요. 보편적인 명명의 기능이었던 것이죠. 문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대상 A를 팔루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기억나시겠지만 제임스 조이스는 그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제임스 조이스는 이런 단순한 실제와 상징계만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 증상, 즉 의미 없는 단어들, 환청들, 그 문자들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상상계까지 끌어들여서 보르메우스의 매듭을 형성했는지를 그 기이한 여정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건 그 사람이 예술가가 됨으로써 그 사람의 책이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명명을 제임스 조이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물론 원래 있었던 이름이지만 그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이 소설가로서의 이름을 타이틀을 갖도록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관계 안으로 그 사람을 들어가게 했다라는 의미의 설명을 드렸었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이 팔루스의 명명 기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정리를 일단은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진리라는 개념, 이거 우리의 주제이기도 해요. 큰 주제이죠. 우리의 수업의 10번의 수업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는 지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시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실제라는 것은 이 진리와 혹은 이 지식과 어떤 관련을 또한 맺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이걸 실제의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지식 안에서. 혹은 실제는 어떤 기능을 진리와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테마이죠. 진리는 무엇인가? 혹은 지식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나 지식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시면 락강의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데,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갔다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다루는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 문명이, 우리 사회가 그 진리라는 것을 혹은 그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진리를 추구해라고 말할 때는 그게 어떤 층위들이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 진리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분석에서도 진리라는 개념 중요하다고, 진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자, 정신분석에서 역시 진리를 추구해요.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리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리는 말과 분리 불가능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 말을 걸어오던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 말을 하려고 시도하던가, 자,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언어가 분리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 그 말은 지식을 형성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구 떠벌리면 그건 진리에 대한 말이 아니겠죠. 혹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지식을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가 말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환청이 들린다, 그냥 무언가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지식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70년에 작성된 이 라디오폰이라는 텍스트에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드리고 제가 번역을 해드리고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Elle se situe de supposer ce qui fait fonction de réel dans le savoir qui s'y ajoute au réel. 번역하면 이렇죠. 진리는 실제로 덧붙여지며, 자, 진리라는 건 실제로 덧붙여지며 지식 속에서 실제의 기능을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에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진리는 지식 속에서 실제의 기능을 하는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식의 어떤 부분이 실제의 기능에 사로잡히면 그게 진리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지식의 어떤 부분에 실제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진리처럼 간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지식의 어떤 부분이 이 지식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진리야 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건 실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면 실제의 기능은 뭐냐? 실제의 기능은 주의상스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지식에 달라붙으면 거기서 그 지식은 쾌락을 발생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자, 우리가 상징계 내부에 있는 어떤 지식을 가정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징계라는 것 자체가 언어의 연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식은 대부분 이 안에 있겠죠. 지식은 대부분 상징계 내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접근 가능한 곳에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실제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상징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곳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이야기죠. 상징계 내부에서 지식의 평면이 있다고 치면 그 지식의 평면에 어떤 부분이 이건 진리다라고 말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실제의 기능이 발생해요. 즉 주의상스가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서 구멍이 뚫려요. 무언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상징계 내부에서 실제의 기능이 작동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혹은 상징계 외부의 실제, 이건 후기락강의 관점이죠. 상징계 외부의 실제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거기에 어떤 지식이 존재하면, 자, 그럴 때는 이 실제의 기능이 이 지식에서 주의상스를 발산시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식은
어떤 종류의 쾌락을 담보하는 것처럼 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상징계 외부의 실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상징계 외부에서 어떤 지식이 형성될 수 있어요. 자, 이걸 무의식의 지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랄렁그 이야기할 때도 이 개념들이 설명이 되었었고 앞으로도 될 텐데, 자, 상징계의 외부에 우리가 후기락강을 가정할 때 어떤 실제가 있다라면 완전히 상징계 외부의 것을 의미하잖아요. 상징계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그 경계 바깥의 것. 자, 그 경계 바깥에 어떤 지식이 가정이 된다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증상의 지식이라고 부르겠죠. 자, 증상이란 건 상징계 외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지식을 형성해요. 왜 지식을 형성하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기표의 어떤 한 무더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표가 뭉친 거예요. 결국 기표가 있다면 어쨌든 그것은 지식이라고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식이 증상으로서의 지식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것과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상징계 외부에 어떤 지식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건 증상적인 지식이니까 우리는 그것과 일단 만나겠죠. 만나는데 우리가 그걸 상징계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지구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표, 지식의 기표가 등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져가려고 해요. 그 누군가가 바로 트리프레스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안다고 가정된 주체, 수제 수포제 사부아, 안다고 가정된 주체. 임상에서는 분석가죠.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죠.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죠. 자, 우리가 어떤 지식, 근데 그것이 실제의 지식이었을 때는 그 증상적인 것을 다른 기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과 긴밀하게 관련된 새로운 기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대타자에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 S가 등장해요. 첫 번째 기표가, 증상의 지식으로서의 기표가 등장하면 보통 인간은 그걸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요. 항상 그걸 대타자의 기표에 연결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대타자에게, 분석가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죠. 말씀해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기의, 스니피에가 발생하죠. 자, 이런 구도가 일어나요. 자, 실제의 기능은 이렇게 첫 번째 지식이 두 번째 지식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전이 현상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국면은 이래요. 상징계 내부에서, 그러니까 실제의 지식이 아니라 상징계 내부에서 그럼 실제의 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만약에 상징계 내부에서 실제가 기능하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부정성이 발생, 구조의 부정성이라는 게 발생하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지식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요. 더 이상 지식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 상징계 내에서는 지식들이 작동하는 곳이잖아요. 모든 게 상식적이에요. 모든 게 이해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 안에서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지식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바디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백과전서적 지식의 체계가 작동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실제가 기능하기 시작하면, 자,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공백이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공백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잖아요. 그 바디우의 존재론의 공간에서는, 자, 비존재인 공백이 떠돌고 있잖아요. 이 상징계를 바디우식으로 얘기하자면 존재의 공간이에요. 존재. 하나로 셈해진 공간인 것이죠. 여긴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모를 게 없어요. 여기서는 다 가시적이고 가지적이에요. 인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인지 가능한 세계에서 실제가 기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실제가 기능하면 그 지식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균열을 발생시키고 구멍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자, 그게 상징계 내부에서의 실제의 기능인 거예요. 어떤 종류의 한계가 발생해요. 한계가.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무엇을 파악하는가 하면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되죠. 불가능성이라는 개념. 어떤 지식의 체계가 모든 것을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해결해내고 있었는데, 다 하나로 셈해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로 셈하는 기능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불가능성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계 내부에서 실제의 기능이 작동하면 바로 우리는 불가능성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가능성은 실제의 기능인 것이죠. 상징계 내부에서의 불가능성은 실제의 기능. 실제가 기능하면 우리는 불가능성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상징계 내부에서 우리가 작동하는 것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했었잖아요. 상징계 내에서 기표의 환유에 의해서 욕망이 작동하죠. 욕망이. 그 욕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추동시키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욕망은 자 파악되나요? 포착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욕망은 말은 아닌 거예요. 어떤 효과인 것이지. 욕망은 쾌락인 것이지, 그것도 좀 상실에 관련된 쾌락인 것이지 말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욕망이 항상 불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기표이고 욕망은 그것의 의미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불일치해요. 그리고 특히 기의는 항상 지워지는 방식으로 흔들리고 소멸하죠. 페이드 아웃 되죠. 그러니까 욕망은 실제인 것이고 결국 욕망은 불가능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상징계 내에서 또한 작동하는 대상 A라는 개념, 이 욕망의 원인인 대상 A라는 개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욕망을 다룬다면 대상 A를 파악할 수밖에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상 A는 또한 실제예요. 대상 A는 언제나 상징계에 의해서 무언가 상실이 일어난 자리에 등장하는 유령과 같은 것이고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이니까 그것 또한 불가능성인 것이죠. 즉 구강, 학문, 시간, 호원, 충동들이 등장하는 장소인데 그 모든 것들은 부정성의 대상인 것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이고 상징화하려면 항상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대상 A 역시 불가능성과 마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특히 대상 A는 욕망에 관련해서는 진리의 자리에 위치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니까. 이 구조는 진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진리는 아무리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말하려고 한다 해도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진리는 그것을 분절된 진리라고 저는 여기다 써놨는데, 즉 말해진 진리, 아티큘레라는 표현이에요. 말해진 진리는 자 그것 뒤에 실제가 있고 그 실제는 그러한 진리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무능력하다라는 거. 이런 분절된 진리의 무능력이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항상 불가능성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구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살핀다면 어떤 의미에서 진리의 역설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실제가 있잖아요. 실제가 주일상스가 나 여기 있다라고 진리의 형식으로 말을 걸어와요, 우리에게. 근데 그 말 자체가, 기표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 기표는 실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그 실제가 자신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마침표를 찍기를 원해요. 자, 이게 끝이다. 이 진리가 끝이다. 이것이 온전한 진리다. 이게 나다. 나의 존재는 이렇다. 라고 완벽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만 스스로에게도 요구하고 분석가에게도 요구하죠. 끝낼 것을 요구하지만, 자,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이 진리라는 유령은
그러니까 진리의 형식으로 말해지는 실제는 어떤 식으로 말하나요? 절반만 말해지죠. 이게 세미나 17의 논점이죠. 절반만 자신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언어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언어는 무능력하고 언어는 불가능성이니까. 전체를 르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영능이 언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진리의 형태로 자신을 말할 때는 반만 말해지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를 고집해요.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가 항구적이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완전한 상징화에 도달한다면 포착이 되어서 소멸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절반만 말해지니까 나머지 절반이 또 다른 걸 발생시키고 나머지 절반이 또 다른 걸 발생시켜요. 그래서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등장해서 대단한 분석가가 그게 락강이라도 해도 대단한 분석가가 등장해서 그 나머지까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한다 해도 이 진리는 다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절반을 또다시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죠.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등장해도 어떤 존재가 그 대타자가 그 자리에 등장해서 진리가 발화되는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고 한다 해도 억압한다 해도 그 진리는 가면을 쓰고 다른 곳에서 또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걸 반복되는 불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불가능성은 실제가 근본적으로 명명불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것이 무엇을 구성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환상을 구성해요. 근본 환상을 구성한다라는 것이죠. 락강이 이 도식을 전기 락강이긴 하지만 이 도식을 근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경증자 모두가 이걸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신경증자는 진리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진리의 병에 걸려 있어요. 진리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진리가 이렇게 항상 빠져나가는 한 우리는 그 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진리에 몰입하게 되고 진리에 몰두하게 되죠. 항상 거짓이 아닌 무언가를 찾게 돼요. 그것에 우리는 묶여 있다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환상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본 환상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환상 안에 갇혀 있다라고 다시 말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덧붙여 설명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구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구도로 나아가려고 하죠. 도라사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 안에 갇혀 있는데 자, 이렇게 갇혀 있는 한 정신분석의 임상은 이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신분석의 임상이 분석가가 아무리 내담자에게 자 이것은 문학적 실천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말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진리를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진리를 발명해내는 공간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담자는 분석가 선생님 멋진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분석가 선생님은 뭔가를 알고 계실 거야. 라는 구도로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나는 상실감을 갖고 있으니까. 내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실한 것 같아요. 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해주세요. 라는 구도 안으로 다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락강에게 걸림돌로 작동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락강은 이미 전기에 물론 1967년이니까 전기의 말미 정도는 되지만 이미 전기에 이 대상 A에 대한 지식 같은 건 없다. 자,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탐사하려고 하는데 자, 대상 A의 지식 같은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La science et la vérité. 진리와 과학이라는 텍스트에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가 AL이 아니고 LA입니다. 에크리에 수록된 그 텍스트에서 그거는 66년에 출간된 텍스트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상 A의 지식은 무엇이냐? savoir vaincre d'un être qui se dérobe.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을 감추는 어떤 존재에 대한 허무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 A에 관련된 지식은 허무한 지식이라는 것이 대상 A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객관화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 지식은 사실상 지식화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식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상 A에 대한 지식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대상에 대한 과학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대상관계 이론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락강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지식의 장 내부에서, 우리 모두 지금 지식의 장 내부에 있잖아요. 이 지식의 장 내부에서 실제의 기능,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의 기능을 다뤄보고 있는데 이것을 글쓰기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개념이에요. 쓰여지지 않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혹은 쓰여지지 않는 것을 멈추는 것, 이런 개념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신분석은 무엇인지, 실제는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이 실제의 기능이라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되는 정신분석의 내용들인 것이죠. 프랑스어로는 l'impossible à écrire, 즉 쓰기의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자, 쓰기는 뭐예요, 여러분? 쓴다라는 건 뭐야? 에크리. 락강의 텍스트의 주요한 텍스트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에크리, 글쓰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글쓰기는 뭐예요? 상징계의 기능인 것이죠. 상징계가 무언가를 쓰는 거예요. 상징계가 계속해서 표기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상징계의 주요한 기능인 거예요. 상징계가 표기해 나간다라는 것은 바디우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하나로 일자로 세마기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꽁테프 앙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징계의 기능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자, 실제의 기능 제가 설명을 뭐라고 드렸어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상징계를 글쓰기라고 말한다면 쓰여지는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장소가 바로 실제의 기능이 작동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대상 A를 만나게 되죠. 상징계의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역시 상징계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뜻이잖아요. 상징계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적인 체계가 나의 하루하루를 써주고 있어요. 표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어디 가서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 사고라든지 어떤 범법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피의자가 되건 피해자가 되건 어쨌든 뭐 내가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법 체계 자체와 연결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조서를 쓰는 것이죠. 그 조서를 쓰는 게 굉장히 진술서를 쓰는 거예요. 뭔가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쓰여지는 언어는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뭐 회사에 취업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이력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쓰여지는 존재이고 계속 쓰여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징계의 쓰기가 장애를 일으키는 장소, 즉 쓰여지는 것이 멈추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증상적인 장소이고 대상이가 출현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 것이 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더 이상 그걸 쓸 수가 없을 때, 파악할 수가 없고 포착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분석가에게로 오죠. 정신분석가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석가가 해석해 줄 것을, 즉 두 번째 기표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정신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분석을 락강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락강이 정신분석에 대한 과정을 굉장히 특별한 언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기자가 로마에서 락강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신분석에서의 말하기는 고해성사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락강이 펄쩍 뛰죠.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정신분석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했을 때 락강이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말한다. 낭폭 듣고와 낭폭 듣고몽.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정신분석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상징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느슨하게 만드니까 상징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말하기는 엄숙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분석은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이니까 무의식은 그런 소통의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걸 라강은 그때 그렇게 표현했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빠글로트라고도 표현해요. 빠글로트는 뭐냐면 잡담이에요. 잡담. 분석과 내담자가 그냥 잡담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들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상징계의 지배를 받는 테마들이고 어법들이고 문법들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이야기들은 어떤 것처럼 들리는가 하면 잡담처럼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담자들이 항상 오해하는 게 그것이죠. 분석가를 찾아와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요. 그것도 말씀드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가 듣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죠.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그냥 꿈에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제껴놓고 되게 중요한 꿈들, 그렇게 보이는 꿈들을 말씀드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반대의 요구를 하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 내담자께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담자의 대타자와 고정관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무의식의 세계의 언어인 것이고 무의식의 세계의 기표들인 것이죠. 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에서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에크리가 일어나요. 에크리가. 글쓰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분석의 과정을 라강은 이렇게 표현해요. 쓰여지지 않기를 멈추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쓰기 세스드 느빠세크리라고 표현해요. 쓰여지지 않기를 멈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쓰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죠.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에 압도당해서 분석가를 찾아오면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쓰여지지 않는 상태예요. 즉 상징계의 글쓰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즉 무의식이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분석이 시작되고 전이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내담자가 말하고 싶어지고 내담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라강은 그것을 쓰여지지 않기를 멈추는 것. 다시 말해서 뭔가가 쓰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쓰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가 하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요. 아무리 내담자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해도 언제나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실제의 접합점이라고 불러요. 주앙, 조인트, 주앙이라고 부르죠. 앙주앙 드 헬이라고 불러요. 실제의 접합점. 여기에 딱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쓰여지지 않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시작돼요. 스키 느세스파드 느파세크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도달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쓰여지지 않기를 멈추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쓰여지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적으로 어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어떤 한계 지점에 도달해요. 그 공간은 어딘가 하면 쓰여지지 않기를 멈추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짧은 분석은 한 몇 개월 정도 되는 분석에서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지만 보통 흔히 한 1년, 2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분석에서는 이 경험이 아주 현실적으로 감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기 어머니에 관해서,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 자기의 삶에 관해서, 자기 어린 시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야기를 시작하면 뭔가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쓰여짐에는 이건 이제 디흐드라날리스라고 부르는데 분석의 말하기라고 부르는데 자, 이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구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팔루스의 구도예요. 혹은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구도라고 얘기했던 그것. 즉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어. 나에게 무엇을 줬어. 이런 구도. 대타자와의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그 구도. 거기에는 주고받는 게 뭔가요? 바로 팔루스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에크리는 팔루스의 구도에 의해서 쓰여지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분석가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내담자도 분석가가 해석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프로이트도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루스라는 문법은 신경증자들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니까 이 에크리는 팔루스의 글쓰기인 거예요. 상당히 보편적으로 인지 가능한
글쓰기인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것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멈추게 되고 거기서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영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길게 끌고 가는 분석에서는 항상 이야기가 쭉 가다가 그럼 분석가도 해석을 해주잖아요. 아, 이건 내담자님의 무의식이 이런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네요. 내담자님은 상당히 히스테리적인 구조 안에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원했던 사람이네요. 혹은 어머니를 증오했던 사람이네요. 혹은 어머니에게 애증을 갖고 있었던 상상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분이네요. 해석이 돼요. 그러면 아, 이런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내담자가 알지 못했던 하나의 역사가 구성이 되죠. 그러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와요. 꿈도 잘 안 꿔지고 혹은 꿈을 꾼다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꿈이 등장하고, 이전까지는 저에게 지금 분석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때 공감을 하시겠지만, 많은 꿈들은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이 팔루스의 구도 안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꿈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꾸지 않던 꿈들이 등장하고 갑자기 이전의 해석을 가지고는 해석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도달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약간 뭉개게 되죠.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분석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다시 또 분석 가능한 어떤 꿈들이 등장하거나 혹은 감정들이 등장하거나, 그래서 또다시 역사가 쓰여져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변주가 일어나 여전히 팔루스적인 구도 안에서이지만 이전에는 내가 완전한 히스테리 구조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좀 강박증적인 면모도 있네 라는 방식으로 다른 구도가 또 형성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구도가 바로 에크리가 계속해서 다른 버전으로 쓰여지는 구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버전의 중심에는 팔루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멈추는 장소에는, 즉 쓰여지지 않기를 멈추지 않는 이 장소에는 그야말로 실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가는 게 프로이트의 분석이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 프로이트는 이걸 그냥 걸림돌이라고 보았고 이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지금 참조하고 있는 콜레트 솔레가 그 텍스트, 재발명된 무의식이라는 텍스트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죠. 자, 이걸 보면 여기서 덧붙일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신분석을 흔히 과거만을 탐사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버전이 여러 개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버전이 달라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해석들이 혹은 경험들이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은 분석이 단지 과거의 흔적들만을 마치 고고학자처럼, 프로이트가 그렇게 했어요. 고고학자처럼 캐내에서 그걸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과정만이 아니고 사실상 분석이 무언가 창조해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죠. 정신분석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과거를 그냥 드러내어서 밝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담자님 마음속에는 무의식이라는 방이 있고 그 무의식의 방이 지금은 잠겨 있다.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방의 문을 열면 그 방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그것을 말로 하고 거기에 상징계의 기표들을 불어넣어서 그 내담자의 무의식의 그 방에 공기를 순환시키고 거기서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거기에 숨겨진 방, 잠겨진 방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구도, 우리는 마치 그것을 탐사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구도 안에서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을 창조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의 쓰기를, 소설을 창안해낸 과정을 정신분석의 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쓰기, 이 에크리가 도달하는 불가능성의 지점. 자, 여기가 실제가 기능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덧붙여 설명을 하면 이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쓰여진다면 그건 어떤 쓰기인가,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팔루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팔루스는 일자인 거예요. 일자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자는 어떤 일자인가 하면 여기서도 있듯이
대문자 일자인 거예요. 대문자 일자. 큰 일자인 거죠. 보편적 일자인 것이니까. 그래서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리아드 랑, 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저와 함께 존재와 사건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바디우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락강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서론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락강이 이야기했듯이 일리아드 랑, 일자는 있다. 라는 거예요. 일자라는 것이 결국은 존재를 하나로 셈하는 강력한 권력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이고 그 일자가 바로 팔루스인 것이죠. 팔루스. 그리고 분석은 어찌 됐든 바로 이 팔루스 일자의 영향 아래에서 한 사람의 개인사를 조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인사가 결국 팔루스라는 일자 안에서 구성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 대타자 혹은 어머니 대타자라는 구도 안에서 이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였고 보편적 신경증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니까 이 사람의 무의식을 결국은 형성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팔루스 일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원인으로 작동하는 그것을 찾아 나서는 이런 여정을 정신분석의 임상이라고 말한다면 그 진리를 향한 여정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자로 쓰여지는 것의 한계점, 실제의 기능에 도달한다라는 건 결국 무언가 그 접근 불가의 무언가에 대한 신기루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추적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정신분석이 그런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팔루스로 어느 정도 해석 가능한 영역이 있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면 즉 쓰여지지 않기를 멈추지 않는 그 지점에 항상 도달하는 것을 정신분석 임상의 쓰기의 궤적이라고 한다면 이 흔적은 뭐냐? 우리가 정신분석의 임상을 쭉 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내담자가 끝나고 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새로움들을 내가 말했고 알아냈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흔적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락강은 그 흔적을 무능함의 흔적이라고 불러요. 무언가 그 실제의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무언가의 흔적이라는 거죠. 일자가 기능하는 장소에서 그 일자의 팔루스에 의존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그 마지막 단계를 돌파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일자가 우리의 무의식을 암호화하는 것은 맞아요. 자, 이게 팔루스예요. 팔루스가 우리의 무의식을 암호화했어요. 암호화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팔루스의 문법을 우리가 배우면 그것을 해독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분석을 프로이트로부터 배운 거예요. 프로이트의 이 암호 해독 방법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독해내어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해요. 그걸 팔루스적 주의상스의 일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팔루스란 개념 자체가 결국은 것에 근거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것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무능력 아래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팔루스의 근거에서 쓰여진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쓸 수 없는 불가능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우리가 그 불가능성에 도달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 불가능성에 도달하는 장소가 바로 성관계예요. 성관계. 자, 내담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영역이 바로 거기인 거죠. 내담자들이 이 팔루스에 근거해서 자신의 역사, 개인사,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 수긍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즉 쓰기가 이루어지는데 항상 이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난국에 빠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관계, 파트너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자, 팔루스는 일자인 것이잖아요. 일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관계는 뭐야? 일자 두 개가 만나는 것이죠. 파트너도 한 주체이고 내담자도 한 주체인 것이니까 이 두 일자가 만나는 이 장소에서는 쓰여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여지기는 항상 일자의 근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자 관계는 항상 난국에 부딪히죠. 즉 실제의 삶에서 파트너와의 관계를 갖게 될 때에도 항상 파트너와는
어긋나는 관계만 맺게 된다는 거죠. 성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적인 아주 직접적으로 섹슈얼한 관계에서도 완전한 성적인 쾌락이 발생하지 않고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가. 혹은 이 관계가 정동적인 관계 안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서 파악된다 해도 즉 감정적인 관계, 사랑 관계죠. 항상 둘의 어긋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긋남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엇을 불러오나요? 대상 A라는 환상을 불러오기 시작해요. 환상을. 그래서 각자가 속으로는 각자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죠. 각자가 어떻게 부르나요? 남자는 예를 들어서 남녀 이성관계의 이자관계를 설정한다면 남자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좀 더 모호하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당신이라고 부르는 대신 무의식은 아빠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각자가 다 환상을 불러와서 이 이자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죠. 성관계의 불가능성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왔다면 지금도 조금 더 지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겠습니다. 지식, 프랑스어로 savoir라는 이 개념. 자, 지식이 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후기에 와서 지식이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식이라는 단어의 용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지식은 더 이상 상징계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식이라는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후기락강을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 테니까. 70년대 이전에는 이랬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상 A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뜻인가 하면 대상 A를 포착하기에는 지식은 무능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어쨌든 전체를 가정하는 지식이죠. 근데 대상 A는 항상 빠져나가니까 그 전체로 포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성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관계는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자, 그런데 70년대 이전에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의식에 대한 지식, 우리 대상에 대한 지식이 곧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무의식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표현을 하죠. 엘리큐브가시옹 드 사부아 이런 표현을 써요. 엘리큐브가시옹은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조잡한 작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품인데 뭔가 책도 그렇고 뭔가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좀 낮추어 부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막 이 사람은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 것이죠.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내면 바로 이런 조잡한 지식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항상 구멍이 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사실은 락강이 프로이트를 겨냥하기도 했고 그리고 프로이트 후속 세대들을 겨냥하기도 했던 말이에요. 프로이트 후속 세대들은 이 무의식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내려고 엄청나게 고군분투하죠. 별의 가지각색의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정신분석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만들려고 해요. 마치 정신의학이 우리 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무의식의 존재 자체가 그런 지식에는 포착되지 않는 속성을, 실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해봤자 항상 조잡한 작품이 된다라는 것. 자, 이걸 겨냥한 말인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일도 벌어지나요? 미국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뇌생물학을 정신분석에 갖다 붙이려고 해요. 뇌생물학을. 둘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이 둘을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야말로 조잡한 지식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무언가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이 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지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락강은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기부터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지식이야말로 전이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야말로 완전한 지식이 있다라는 가정, 완전한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 무의식에 대한 완전한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한 망상이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분석가에 대한 전이도 항상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석가가 그걸 모르는 것처럼 보이면 갈아치우는 거죠. 분석가 쇼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아치워요. 더 높은, 더 많이 배운, 더 권위가 있는 분석을 계속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런 구도 안에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전이를 멈출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를 혹은 주체를 결국 상징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대 이후에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고 이건 세미나 17에서도 이미 등장해서 저와 함께 세미나 17 공부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던 개념인데 무슨 지식인가 하면 주체 없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savoir sans sujet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하죠. 자,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인 것이죠. 무의식이 우리의 테마이니까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지식인가 하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가 하면 주체가 빠진 지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가정이 되면 여러분 프로이트의 대전제 Wo es war, soll ich werden 뭐예요? 그것이 있던 자리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무의식의 충동이죠. 무의식이 저 혼자 막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맨날 휩쓸려 다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게 프로이트가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배당한다는 거, 무의식에. 그래서 자꾸 많은 내담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무의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의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의식이 없나요? 저는 무의식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지지가 않고 저는 증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무의식인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내담자 그분이 무의식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게 무의식적이라는 것이죠. 자, 무의식은 그렇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것을 말해요. 무의식.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는 질문조차 던질 수 없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무의식의 힘이잖아요. 이게 무의식인 것인데 프로이트는 그래서 정신분석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있던 장소에 내가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야 한다. 주체가 가야 한다. 락강은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긴 했죠.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혹은 대타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스스로 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이트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상당히 인문주의적 생각이죠. 주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체를 제거했잖아요. 지금 그것이 무의식이라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던 곳에 가야 하는데 주체가 없는 지식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면 주체를 제거당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것에는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체에 대한 제거의 지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죠. Là où c'était le savoir sans sujet, je ne saurais advenir. 주체가 없는 지식이 있던 여기 이곳에 나는 도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생겨나 버려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것은 사라진 뒤인 것이죠. 주체가 없는 지식이니까 그것이 있던 곳은 주체가 없는 지식이 있는 곳이니까 나는 거기에 도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체가 없는 이 지식은 어떤 무의식의 세계인가요? 주체를 완전히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건가?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내담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주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여기 있잖아요. 나 여기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나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이건 환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매트릭스의 공상과학 영화를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락강이 하는 대답은 이런 거예요. 결국
몸이 주체다라는 거죠. 몸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몸이 주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매개가 되어서만 우리는 주체로서 파악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콜레트 솔레가 한 말이에요. 재발명된 무의식 랑콩성 해양봉태에서 22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Un inconscient savoir sans sujet, comment serait-il celui du sujet sinon par la médiation de ce qui, dans la structure, n'est pas langage, à savoir la substance jouissante du corps. 번역을 하면 이렇죠. 구조 내에서의 언어가 아닌, 즉 신체의 향유하는 실체의 매개가 아니라면, 즉 몸이 매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체 없는 지식의 무의식이 주체의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무의식을 규정하는 단어가 주체 없는 지식이었던 거예요. 무의식은 주체 없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무의식 내 거잖아요. 어쨌든 내 거잖아요. 주체가 아무리 없다 얘기해도 어쨌든 그건 내 무의식이잖아요. 내 무의식이 문제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체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즐기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내 몸뚱아리를 매개로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 락강에서 무의식의 개념은 이렇게 두 개로 규정될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무엇인가? 어쨌든 무의식은 기표가 작동하는 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쇄되는 기표는 아니지만 문자로서의 기표이지만 어쨌든 기표가 내 안에 서식하면서 쾌락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기표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식인 거예요. 어쨌든 그게 어떤 종류의 지식인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징계적인 전체를 설명하는 지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기표의 뭉치라는 의미에서는 지식인 것이죠. 근데 어떤 지식이냐면 주체 없는 지식이에요. 주체, 성수제인 거예요. 내가 합리적 사유로 판단하거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주체가 없는 지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지식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서, 내 무의식에서, 내 신체에서 향유되고 있는 쾌락으로서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몸의 향유라는 개념과 주체 없는 지식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후기 락강이 무의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주체 없는 지식, savoir sans sujet라는 이 개념은 무엇과 대응하는 개념인가 하면 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개념과 대응하는 거예요. 안다고 가정된 주체, sujet, supposé, savoir. 자, 이건 무엇에 근거가 되나요? 전의의 근거가 되죠. 전의적 신앙의 근거가 되죠. 반면에 주체 없는 지식은 무엇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한가요? 신체를 매개로 해서만 가능해요. 자, 이 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해석될 것이다라는 그런 욕망 속에서 가정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전기의 락강에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작동할 때 그것이 기표 연쇄다라고 가정되면 그런 연쇄에 대한 누군가에 의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가정을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게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대타자에 종속되는 그 회로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상징계적인 것으로 보는 한 그것은 해독 가능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해독을 누군가 대타자에게 맡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의식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개념의 무의식. 만약에 이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흐름의 정신분석의 유파들은 이거를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정신분석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해독 가능하다. 즉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단지 가정된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는 거. 분석가 선생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딱 이거예요. 그도 모른다라는 가정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락강은 안다고 가정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항상 수입호재. 왜냐하면 진짜로 알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도 주체이고 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도구 역시 언어이니까. 이 언어는 내담자의 무의식의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실제와 언어는. 대상 A와 상징계는. 실제와 상징계는 등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좌절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능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락강은 아예 무의식에서 주체 개념을 빼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이 만약에 어떤 지식이라면 그것은 그걸 해독할 주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체가 가정되지 않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체 개념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몸의 영역으로, 신체의 영역으로 옮겨가요. 주체는 향유하는 신체 그 자체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주체. 사고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해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체라는 개념은 신체가 되고 신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몸 위에 어떤 기표들이 찾아와서 서식하고 거기서 쾌락이 발생하는 사건의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추출된 기표들을 우리는 무의식의 지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표들은 해독 불가능한 기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결국 기표는 뭐냐? 기표, 이거 연쇄되는 기표 아니에요. 그냥 한 뭉치의 기표인 것이죠. 한 뭉텅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알아볼 수 있는 보편적 질서가 없어요. 그냥 한 뭉텅이의 기표는 뭐냐? 쥐상스 장치예요. 쥐상스 장치. 이거 어디에 삽입되느냐? 우리 몸에 삽입된다라는 거. 우리 몸에 기입되고 삽입된다라는 거. 어떤 기표들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쥐상스가 발생, 쾌락이 발생하고. 자, 이게 주체인 거예요. 다른 게 주체가 아니라 뭐 사유하는 주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꽂혀 있는 그 기표들의 몇몇의 뭉텅이가 바로 주체 없는 지식인 거예요. 몸이 있는 지식인 것이지, 몸에 삽입된 지식인 것이지 주체 없는 지식인 것이죠. 자, 이게 바로 1973년 세미나 엉커 20번째 세미나. 자, 그것의 결론이에요. 거기서 제안되는 가설인 것이죠. 1973년에 이 엉커그라는 세미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락강이 많은 부분을 선언하고 바꾼 세미나인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설로 등장하는 게 이거인 거죠.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거예요. 무의식은 뭐냐? 기표 장치가 기입된 신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맛배기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랄렁그라는 개념이에요. 그 랄렁그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랄렁그라는 개념, 이 엉커 1972년에서 73년까지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 랄렁그라는 개념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자, 이 개념은 이전에 전기에서는 언어 구조로 무의식을 봤다면 이제는 랄렁그라는 개념으로 무의식을 다루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랄렁그에서 중요한 명제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즉 주체 없는 지식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은 뭐냐? 주체 없는 지식이다. 무의식은 랄렁그인데 랄렁그는 뭐냐? 주체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무의식을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식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의식으로
백과전서적 지식의 체계, 그래서 시스템화되어 있고 무언가를 다 분절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 지식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락강이 말하는 이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기표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 랄렁그의 지식은, 이 후기 락강의 지식은 해독 불가능하다면서요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겠는데, 해독 불가능하진 않아요. 반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라는 락강의 세미나 17의 명제도 함께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반만 해독된다면 여러분 어떤 건가요? 해독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뭐 생각에 따라서 절반이라도 해독이 됐으니까 그건 지식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여전히 락강에게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향유하는 신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무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실체, 언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뭔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시고 유념을 하셔야 돼요. 후기 락강이지만, 그래서 상징계로부터 벗어난 실제를 무의식으로 가정하고 다루고는 있지만, 그 실제를 그리고 생명체 자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냥 생명체가 아니고 기표들이 떠다니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락강이 언어 중심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무의식과 정신 분석을 파악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어요. 후기 락강으로 갔다고 해서 후기 락강은 상징계를 버렸으니 언어도 버렸을 거야. 그럼 후기 락강은 뭐가 되는가? 뭐 멜라니 클라인으로 가는가? 비욘으로 가는가? 이 언어를 배제하고 그냥 어떤 실체를 막 가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락강은 언어적인 전통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디우 존재와 사건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존재로서의 존재의 영역을 탐사하기 위해서 바디우가 하는 방식이 뭐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맨 밑바닥에 있는 이거. 자, 이게 진짜 존재라면, 존재로서의 존재. 라면, 자, 여기에 가기 위해서 바디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를 다 탐사해서 맨 밑바닥까지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징계는 하나로 셈해지는 세계, 즉 존재의 세계인 것이죠. 존재 가상의 세계인 것이죠. 락강은 여기를 가상, 성블렁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자, 그리고 락강은 여기를 상징계라고 불렀겠죠. 상징계라고. 바디오는 이런 걸 상징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리고 바디오는 여기를 지식의 세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철저하게 탐사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디오는. 이것을 탐사해 나가는 방식이 바디오에게는 언어 중에서도 가장 엄밀한 언어인 수학을 탐사하는 것이었고, 그 수학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존재를 분절하는 집합론을 탐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점을 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마지막 지점을 터치하는 것으로 존재로서의 존재의, 즉 실제를 탐사하는 거예요. 실제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언어의 한계 안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통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락강에서 온 거예요. 락강은 어떻게 했는가? 전기락강은 어떻게 했어요? 전기락강은 여기를 상징계로 보고 이것을 무의식으로 보고 이 무의식의 맨 밑바닥까지 가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징계의 맨 밑바닥으로 가고 거기에 마지막에 대상 A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상징계를 주파했죠. 해독 가능한 무의식의 세계를 주파해 나가는 것인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전기 락강이었다면 후기 락강은 이거보다 하나 더 밑에 층위를 봐요.
그리고 이 밑에 칭위도 여전히 언어적인 칭위가 있다라는 걸 락강은 발견해낸 거예요. 상징계로서의 무의식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층위에 여기에 보니까 바닥이 끝이 아니네라고 파악하게 된 거예요. 아, 여기에도 언어의 소리가 들리네라고 파악하게 된 거죠. 정신분석의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들리는 소리, 우리가 지하실 맨 밑바닥까지 갔는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지하실 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흉내내 드렸잖아요. 마마마 마마마마마마마. 소리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언어예요. 그게 랄롱그의 세계인 거예요. 랄롱그. 즉 쾌락의 언어의 세계이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상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가 있는데 마마마마 하고 기표가 있는데 그 기표가 연쇄되질 않아요. 연쇄되면 의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연쇄가 되지 않아요. 랄롱그의 세계인 것이죠. 그 밑에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후기락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야말로 주이상스의 장소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 주이상스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이상스가 올라와서 상징계에 흘러나가기도 하고 상징계의 어떤 부분에서 주이상스의 경험이 이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골을 패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 랄롱그라는 게. 자, 그래서 이곳에서의 지식은 이 지식은 이 랄롱그의 세계의 지식은 주체 없는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체 없는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체 없는 지식이라는 표현은 정신분석 이면에서도 69년에서 70년대에 진행된 정신분석 이면에서도 등장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69년에 락트 아날리틱이라는 텍스트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체의 개념을 이제는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전기 락강은 자기는 데카르트주의자다라고 말하면서 물론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의 주체를 가정할 때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데카르트의 코기또 명제를 즉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무의식의 영역으로 전환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펑스 동크 주스이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이렇게 바꾸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유하며 고로 나는 사유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즉 무의식에서 내가 사유를 하면 그건 무의식의 주체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의식적인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무의식에 존재하는 영역에서 내 의식은 사유를 못해요.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 사유가 되면 거기에는 또 내 의식적인 존재가 거기에는 없는 것이죠. 뒤집힌 관계로서 데카르트의 코기터를 설명하는데 물론 이건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데카르트는 무의식이 뭔지 그런 방식의 감각을 알 수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데카르트적인 코기토가 정확한데 무의식의 주체로 변환시켰을 때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후기 락강으로 가면 이제는 이렇게 바꾸게 돼요. 주펑스 동크 주주의. 주펑스 동크 스주의. 주펑스 동크 스주의.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사유한다. 고로 향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불완전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나를 빼야 돼요. 사실은. 내가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유한다. 왜냐하면 그건 지식이니까. 고로 향유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코기터가 한 번 바뀌고 다시 두 번째 바뀌는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주체는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랄롱그라는 것은 이제 제가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여러 번 덧붙여서 그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락강이 역시 그 엉커라는 세미나에서 이제 출판된 텍스트 판본에서는 127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드릴게요.
de savoir la langue articule des choses qui vont beaucoup plus loin que ce que l'être parlant supporte de savoir énoncer. 번역을 하면 이렇죠. 지식에 관련해서는 자, 랄렁그의 지식에 관련해서는 랄렁그는 말하는 존재가 감당하는 엄표화된 지식보다, 그러니까 이 엄표화된 지식은 완전히 분절된 지식이에요. 상징계적인 지식인 것이죠. 훨씬 멀리 가는 사물들을 분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말하는 존재가 감당하는 엄표화된 지식은 상징계의 지식이에요. 그 상징계의 지식을 쭉 주파해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지하 몇 층까지 가봤더니 마지막 바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랄렁그의 지식은 뭐냐? 그 밑에, 즉 말하는 존재가 감당하는 엄표화된 지식보다 더 밑에 있는 사물들을 분절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랄렁그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의 세계가 실제의 무의식의 세계, 즉 상징계에 종속되지 않는 진짜 실제의 무의식의 지식이다라고 락강이 간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락강이 생각하던 지식, 상징계의 수준에서 해독되던 무의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절반만이 해독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독해낸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끝자락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락강이 생각하는 지식의 한계이자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불완전한 지식만을 엘리큐버가시용을 구성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랄렁거에 대한 지식을 구성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징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랄렁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랄렁거는 뭐냐? 자, 랄렁거. 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지만 뭔지 일단 말 자체는 아시겠죠. 랄렁거는 라, 이거는 더죠, 더. 영어의 더, 관사예요, 정관사. 그다음에 렁그는 말이죠. 렁그. 근데 이걸 붙인 거야. 랄렁그. 이렇게 붙여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원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랄렁그를 붙여서 랄렁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왔는가? 일단 랄렁그는 무엇과 대립되는 말인가 하면 렁게아주, 랭귀지하고 대립되는 말이에요. 랄렁그는 렁게아주하고 대립돼요. 렁게아주는 언어예요. 언어는 구조화된 것,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렁그는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랄렁그라는 말을 붙여서 렁게아주하고 대립되게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렁게아주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 상징계를 말하고, 그것에 대립되는 것,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을 랄렁그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온 건 아니죠. 이 프랑스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랄라시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랄라시옹.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랄렁거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인데, 랄렁거는 만든 단어지만 랄라시옹은 원래 있는 단어인데, 혀짤배기 소리,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맘마맘마, 그거 말이에요. 맘마맘마맘마. 이게 랄라시옹이에요. 아이들이 제잘제잘 거리는데 말이 되지는 않는,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그냥 막 하는 말. 자, 그게 랄라시옹인데, 이 랄라시옹은 사실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랄라레에서 왔어요. 랄라레, 라틴어죠. 랄라레, 아이를 재우는 랄라 노래, 이게 랄라레예요. 영어에도 비슷한 말 있죠. 랄라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랄라레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다. 랄라레는 랄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를 재우는 거예요. 랄라 랄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를 재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랄렁그라는 것은 어쨌든 대타자에서부터 온 언어적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랄랄랄라 말을 하는 것도 랄렁그이지만, 대타자가 하는 어떤 말을 아이는 의미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자기를 보살펴주는 양육자의 말이니까, 엄마나 아빠의 말이니까 그걸 듣고 쾌락을 느껴요.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게 만들었던 어떤 기표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표들이 연쇄는 되지 않아서 의미는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랄렁그인 거예요. 랄렁그는 그래서 아이의 만족에 관련된 소리예요. 즉 쾌락에 관련된 소리죠. 쾌락에 관련된 소리. 그런데 이 쾌락이 완전히 자폐적인 쾌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쾌락은
대타자로부터 온 언어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심어진 기표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쾌락의 언어는 기표는 맞지만 언어의 구조화 이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락강은 모성적 말이라고 부르죠. 모성적 말. 어머니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모성적 말. 즉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신체의 보살핌을 경험할 때, 즉 쾌락을 경험할 때 듣게 된 최초의 청음들이 자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락강이 랄렁그란 얘기한다고 해서 실제의 무의식 이야기한다고 해서 언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언어의 영역 안에 있는데 언어의 더 깊은 영역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랄렁그는 의미의 암호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건 다 이제 락강이 엉커 1972년 73년 세미나 혹은 텔레비전 1974년에 작성된 텍스트 혹은 라토아잼 1974년에 작성된 텍스트 혹은 RSE 즉 1974년에서 75년까지 진행된 세미나 혹은 르 모몽드 콩클류, 이건 마지막 세미나죠. 80년에 진행된 이 마지막 세미나, 자, 이런 데에서 언급했던 랄렁그의 개념들이에요. 즉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걸 계속 이어나가면 랄렁그는 의미의 암호만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니 랄렁그는 의미가 없다면서요. 해독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암호를 줍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기표이니까, 어떤 기표의 무더기이니까 다른 기표와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표 친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표가 어딘가에서 달라붙어 사용되기 시작하면 의미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는 아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그래서 이 랄렁그는 결국 어떤 개념 안에 들어가는가 하면 증상적인 신체에 접속된다는 거예요. 증상적인 신체란 뭔가요? 주의상스를 발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신체인 것이죠. 거기에 어떤 부분에 꽂히면 거기서 랄렁그가 형성이 되고 그 랄렁그가 증상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죠. FX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표가 발생시키는 신체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뒤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이란 단어와 언어란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할 거예요. 언어는 구조화된 것을 말해요. 렁게아주를 말해요. 언어는 구조화된 것, 즉 상징계적인 것을 말하죠. 그 대신 렁그는 혹은 랄렁그는 제가 랄렁그라고 표현할 테지만 렁그는 말이라고 표현할 텐데, 그것은 그러한 언어, 구조화된 언어 이전 단계의 말을 의미해요. 그보다 더 쾌락이 많이 담긴 것 혹은 그렇게 의미 발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등장하는 감각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사해서 텍스트로 쓰면 여러분들은 그냥 렁게아주, 언어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말투, 제 강조점, 제가 숨을 쉬는 것, 제가 침을 삼켜 넘기는 것, 이 모든 것, 제가 긴장했을 때의 목소리, 제가 편안해했을 때의 목소리, 이 모든 뉘앙스들을 가져가시잖아요. 이건 말의 영역인 거예요. 말의 영역. 언어의 영역이라기보단 감각적인 정동과 함께 전달되는 언어, 즉 보다 포괄적인 문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타일의 영역인 것이죠. 자, 그런 영역은 말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역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게 락강의 후기 언어 말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텍스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그 PDF에는 없을 텐데 다음 주부터 이 부분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랄렁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도식은 이전에 지난주 강의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도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도식들을 제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랄렁그가 무엇인지, 혹은 랄렁그가 결국 상징계 안에서는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지, 혹은 상징계가 또는 대타자의 세계가 어떻게 이 랄렁그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념들을 덧붙여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도식 봤는데 라고 생각한다 해도 다시 한번 잘 유념해서 보아주시길 바래요. 똑같은 게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씩 발전된 도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랄렁그 뭐냐? 이 질문은 이런 질문하고도 같아요. 예전에 전기 락강이 기표 이야기를 할 때 시니피형이라는 거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럼 그거 음소냐, 뭐 포넴이냐, 아니면 단어냐 이런 걸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락강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럼 뭐냐? 기표라는 단어는 원래 시니피형이라는 단어는 원래 소시르하고 야콥슨의 언어학에서 온 거 아니냐? 특히 소시르에서 온 거 아니냐? 시니피형과 시니피에를 나누는 것, 기표와 기의를 나누는 것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의 음성적인 요소를 시니피형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연쇄됨으로써 비교되면서 발생하는 것을 시니피에 기의라고 부르는 이 엄격한 규정을 언어학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걸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락강은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락강은 기표는 어떤 물질성이다. 그런데 그 물질성이 진짜로 만져지는 물질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물질성이다. 그것이 언어의 기본 단위이고 그것들이 연결되었을 때 의미를 발생시키면은 그건 기표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따귀라는 것, 따귀를 때린다는 행위가 어떤 아이의 이미지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따귀라는 것이라기보단 그 따귀라는 건 어쨌든 음소도 아니고 음소는 아닌 것이잖아요. 하나의 단어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따귀라는 건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상징계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연결되어서 의미를 발생시킨다면 그리고 상징계의 연쇄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그건 기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귀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 사례, 락강의 환자의 사례가 있어요. 락강의 환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죠. 락강이 그 환자와 분석을 할 때 그 환자는 나치의 지배를 받던 시절의 독일에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나치가 감시하고 색출해서 발견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을 살아가야 했던 한 여성이었는데 그 트라우마를 이제 락강에게 이야기하고 분석을 받다가 락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여성에게 뺨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 여성의 뺨을 만지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말없이 분석을 종결해버려요. 자, 그때 그 여성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뺨을 만지는 행위가 굉장히 부드러운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행위, 제스처죠. 제스처. 프랑스어로는 제스트. 어떤 몸짓이에요. 제스트. 그리고 이건 피부잖아요. 피부를 프랑스어는 뽀라고 불러요. 뽀. 제스트 아 뽀. 피부에 와닿는 행위, 제스트 아 뽀라는 것으로 해석해냈어요. 자, 단순한 이런 어떤 몸짓이 락강의 행동이 기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제스트 아포는 모든 기표가 그렇듯이 동음 이의어로 재해석될 가능성에 노출되죠. 즉 제스트 아포는 제스트 G로 시작하는 것은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게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게. 그래서 제스트 아포는 게슈타포가 될 수도 있죠. 게슈타포는 나치인 거예요. 나치 게슈타포를 말해요. 친위대. 제스트 아포라는 아주 긍정적인 기표가 게슈타포라고 하는 이 여성의 트라우마의 기표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연결되잖아요. 물론 그것은 그 여성이 한 작업이에요. 락강이 그걸 부추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행위도 기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 락강이 기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기표, 시니피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면 후기 락강은 그렇다면 랄렁그는 뭐라고 하느냐? 랄렁그는 어떤 뭐 음소냐? 어떤 실체가 뭐냐? 랄렁그는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락강은 엉커옥에서 그것은 음소, 단어, 문장 또는 모든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밀결정된 무언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건 음소도 아니에요, 단어도 아니에요, 문장도 아니에요, 사유도 아니에요. 그것 이전에 있는 어떤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음소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런 규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어떤 원소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랄렁그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